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본업은 전업투자자고 지금 많은 분들이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거기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리고 투자 관련된 꿀팁 그리고 주식 투자 관련돼서 꼭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책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약간 잠시 소강 국면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끈따끈한 수익률표를 가져왔는데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사 평균 수익률은 부진하다고 하지만 평균 수익률입니다. 70%로 기록을 했고요. 69.9%입니다. 고점 대비로는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 상승한 폭이 컸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는 40.8% 빠졌고요. 원자재 단에서는 최근에 다시 좀 회복이 되면서 압도적으로 에코프로가 1등 910%로 기록했고, 포스코홀딩스가 117%로 기록하면서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 격차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양극재 단에서는 평균 수익률은 114%로 기록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 BM이 거의 50% 가까이 빠지면서 229%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도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역시나 하반기에 출하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판가 빠지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엔 다 알려 있고요. 판가조차도 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면 에코프로 BM도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 좋아질 거로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양극재 단에서는 계속 수익률 측면에서 1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저는 역시나 계속 포스코 퓨처엠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포스코 퓨처엠 수익률이 130%인데 에코프로 BM 상승하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다음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양극재 부진한 동안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2차전지라고 다 빠지는 게 아니고 2차전지 내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노신소재가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연간 지금 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해액도 사실 엔캠, 후성, 솔브레인이 3파전인데 엔캠이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고점 대비로는 53%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막단에서는 SKI 테크놀로지하고 WCP가 수익률 차이가 거의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하고 WCP 모두 지금 미국 쪽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 분리막 업체가 배제되면서 양극재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분리막도 미국 IRA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공격적으로 SKI 테크놀로지랑 WCP가 모두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딱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건 역시 장비인데요. 장비 많이 말씀드렸어요. 수주가 취소된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취소된 물량이 하반기에 대거 이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 압도적으로 역시나 그 전국공정 장비단의 PNT, 그 다음에 믹싱 장비인 윤서 FNC, 그 다음에 레이저 노칭 장비인 DNT, 그리고 턴키로 가능한 조립과 활성화 모두 가능한 하나기술이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24, 25, 26년 북미하고 유럽에서 증설되는 물량을 납기를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최소한 12개월에서 18개월 먼저 세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비주는 하반기에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2차전지 밸류체인 단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계속 주가가 안 빠지고 장비주가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총평 드리면 2차전지가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종목들의 전체 평균의 합과 2차전지 소재의 평균의 합이 압도적으로 2차전지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2차전지가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소강 국면에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KB 자산운용에서 나온 ETF인데요. KB 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이건데, 이게 지금 담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로, 이 중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28%에서 30%거든요. 작정하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좀 불순한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불순하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정상적인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급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지금 KB 자산운용뿐만이 아니라 KB 증권에 대한 그 불매운동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 잘못하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8월 31일 기점으로 MSCI 지수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FTSE라고 해요.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요거 관련된 그 모멘텀이 기관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KB 자산운용 이 상품 자체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의도가 불순한 상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에코프로나 포스코의 주주들은 더 똘똘 투심이 강력하게 뭉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판단 잘못하신 것 같고, 뭐 이거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인버스가 아니라 올라가는 상승 쪽에도 하는 베팅을 하는 ETF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기엔 경쟁력이 너무 없는 게, 지금 미래에셋에서 만든 지금 타이거 2차전지 핵심 소재 10,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이 60%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혀 KB자산운용이 뒷북이고 전혀 차별화가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ETF 수급에 의해서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의 어떤 변동성이 생기면 그거는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나 수급이 되게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당연히 포스코 그룹보다 에코프로가 월등히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에코프로 3년 동안 들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너무 싸게 산 물량들 있잖아요. 막 1월달이나 2월달에 사가지고 900%, 800%, 1000% 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실현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건 욕할 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MSCI 지수, 그 다음에 FTSE 지수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8월 30일부터 9월 달인데, 그거를 기대감에 선반영해서 미리 반영해서 땡긴 수급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급적인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죠. 에코프로 관련돼서 결국 이동채 회장님 구속된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이거는 확정은 아닌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게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거는 산업계 측면에서도요, 제가 전구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과도하게 뭐 칭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전구체 관련된 내재화율이 극도로 낮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는 뭐 오버캐파 하면서 80%까지 목에 찼다고 얘기하지만, 전구체는 실제 그렇게 양극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증권사 리포트조차도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이 자체적으로 양극재 그 전구체를 내재화하는데 약 12%밖에 안 되고요. 에코프로가 가장 전구체 내재화가 잘 돼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포스코 퓨처엠의 딱 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22%? 24%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5배 넘게 전구체 내재화율 5배 넘게 전구체를 내재화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려면 가장 전구체 내재화의 선두주자고 산업계 측면에서 계속 중국이랑 합작해서 전구체를 죄다 중국 거를 쓰려고 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 회장 구속됐다고 상장을 취소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우리 산업계 측면에서 전구체 내재화를 이걸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측면에서도 심지어 그 송호준 대표님이 우리 임원들 자사주 절대 매각하지 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공지해라, 그래서 내부 검토, 그러니까 내부 통제 규제 방안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거 거래소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정상화되면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갔던 수급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초전도체하고 맥신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거 아주 일시적인 거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냐 2차전지거든요. 근데
2차전지 가려면 당연히 1등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안 가면 2차전지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야 이거 반도체가 가면 2차전지가 못 가는구나, 2차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오히려 못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 양상이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2차전지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반도체랑 2차전지랑 별도로 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현재로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가면 반도체도 같이 갈 사이즈만큼 2차전지가 컸기 때문에 2차전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포스코그룹은 철저하게 말씀 주신 대로 공매도 현황에서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KRX 정보 데이터의 공매도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요거 표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꼭지 지금 1조 가까이 지금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남아 있고요. 수량으로 치면 172만 주예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또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최신 데이터는 아니에요. 3일 전 거까지 나오는데 140만 주 초반대에서 172만 주까지 늘었고 잔고 금액으로 치면 1조니까 그래서 여전히 엄청나게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를 치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면 6천억대까지 최근에 조금 주는 것 같더니 다시 8천억대까지 늘었고 잔고로 치면 역대 최저예요. 왜냐? 주가는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덜 빠졌는데 잔고 수량이 늘었다는 거는 금액으로 더 커진 거죠. 그래서 182만 주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의 수량으로도 8천억 넘게 잔고가 쌓였다. 그럼 에코프로는 어떠냐? 에코프로는 급격하게 줄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140 한 거의 8만 주까지 늘었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70만 주대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래서 70만 주 기준으로 하면 잔고로 치면 한 8천억대까지 나왔다가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보니까 1조 7천억까지 다시 늘었어요. 다시 신규로 어딘가에 다시 새로운 물량이 잔고가 쌓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천억대 초반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9천억까지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에코프로만 유독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다시 여전히 좀 늘어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수급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가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두 자릿수 13%에서 15% 정도 이상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8월달 데이터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8월달은 아마 다음 달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달에 수출 가격이 9.8%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톤당 42만 4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3분기라고 하면 이제 7, 8구인데 7, 8구에 그러면 한 자릿수로 유지할 거냐.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앞으로 8, 9월 달에도 계속 15% 이상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 9월 달에 계속 빠지면은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건데 그러기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왜냐면 가격은 빠지지만 수출량이 7월 달이 6월 달 대비해서 21%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출량 늘어난 거는 최근 1월 달부터 7월 달 데이터 중에서 늘어난 양, Q 물량의 폭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1억 3천만 달러면 전월 6월 달 대비로는 9.1% 증가했으니까 단순히 수출 가격은 빠졌는데 수출 가격은 9.8%가 빠졌는데 특히 수출량이 21% 늘어났고 수출액은 9.1% 늘어났으니까 5개월 동안 계속 물량도 빠지고 가격도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량이 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물량 회복된 거 중에 청주가 제일 좋았는데 청주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있는 그 수출 데이터거든요. 청주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합산이 전월 대비해서 37%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월별 데이터 중에서는 청주 물량이 7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물량 자체로는 개선이 된 거죠. 심지어 7월 달 데이터를 보고 에코프로빔이 회사 측에서 우리는 3분기에 7, 8, 9 합산 최소한 2분기보다는 20% 넘게 출하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판가가 3분기에 빠지는데 그 빠지는 폭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빠지는 폭이 한 자릿수로 선방하면 양극재 실적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질 것 같고요. 두 자릿수 10% 이상,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판가가 15에서 20%, 많게 보는 데는 20%까지 빠진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고, 15에서 20% 빠지면 아마 3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아마 20% 넘게 실적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수출량 보니까 양극재 미국 수출량이 1.5배 넘게 물량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합산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2조 4,274억이에요. 그러면 판가는 줄었지만 작년에 6억 6,100만 달러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량이 안 줄고 있다니까요. 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8,734억도 전년 대비 2배 증가인데 올해 1월부터 7월 누적이 2조 4,274억이에요. 이건 북미거든요. 유럽 합산은 제가 데이터를 아직 못 봤는데 북미 합산만 지금 2조 4,274억이니까 그러면 그 물량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면 판가를 보완하는, 판가 깎이는 걸 상호 보완하는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판가 하락 리스크 해소 시점은 아마 3분기 말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은 저는 철저하게 오히려 2분기 실적도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방어율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압도적이에요. LG화학 2분기에도 양극재 영업이익률 8.3% 나왔거든요. 아마 8%대만 유지하면 계속 이익률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원탑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상당히 부진은 했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 밝힌 거는 우리는 그 비싸게 리튬 사온 사급 물량이 일회성 비용으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분기당 영업이익 700억 정도 체력은 나온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LNF도 2분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건데 얼마나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실적적으로 기대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정도가 이미 출하량 가장 따끈따끈한 7월달 데이터에서 밝혔듯이 출하량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포항이 속한 포스코 퓨처엠도 출하량 자체가 7월달에 13에서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연속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출하량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3분기 실적 나쁠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얼마나 줄어들지가 중요한데 그 줄어드는 폭이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LG화학 뭐 변한 거 없어요. LG화학 주가 빠진다고 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LG화학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죠. 근데 그렇다고 LG화학 팔고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 LG화학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양극재의 경쟁력이 떨어지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캐파가 떨어지냐? 물론 캐파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공격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캐파 측면에서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압도적이에요. 왜냐? 포스코 퓨처엠은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이면 전체 양극재 생산량이에요. 1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양극재로 전체 압도적인 1등이요. 지금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현재로서는 양극재 1등인 줄 알았는데 현재 양극재 1등은요 당연히 중국 로컬 업체 때문에 중국의 롱바이란 데가 1등이에요. 근데 이 롱바이란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1등인데 뭐 향후 1년 내는 바로 1등 자리 뺏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은 뭐냐, LG화학 같은 경우는 완전한 2차전지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아직도 석유화학 사업부가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석유화학이 그럼 계속 나빠질 거냐? 다행인 건 최근에 석유화학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석유화학도 철강이랑 비슷하게 공급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중국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 거를 떠나서 그 공급 늘린 거를 감당할 수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를 감당할 정도로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럼 여기서 중국에서 플라스틱 지금 쓰는 수요를 더 줄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더 이상 공급을 못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재미난 게 우리나라 업체의 또 가장 강력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업체가 있고요. 유럽에 아주 글로벌한 업체 있어요.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듀퐁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엄청나게 이제 그 글로벌 독일계 회사, 유럽계 프랑스계 회사,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그 석유화학 관련돼서도 유럽의 그 NCC 들어보셨죠? 납탁 크래킹 크래커. 유럽의 NCC 업체들이 설비를 완전 폐쇄는 아니지만 가동 중단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거나 일부 돈이 안 돼서 사업을 일부 정리를 하거나, 그래서 유럽발 이 NCC 설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받는 NCC 업체들이 국내 업체거든요. 근데 국내 NCC 업체도 다행히 이 최근에 2년 동안 계속 업황이 부진해서 국내 NCC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캐파를 안 늘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렸냐? 중국 NCC랑 중국 ECC 업체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데는 한정적이고 수요가 더 이상 줄고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는 재고가 과거에 많이 쌓였던 이 NCC 관련된, ECC 관련된 재고들이 아주 소폭이나마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왜냐면 여기서 더 나빠지려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거나 아니면 공급이 더 엄청 막 폭발해서 늘어나가려 그래야 되는데, 수요는 현상 유지, 공급은 더 안 늘어나요. 근데 알아서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상황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진행 중이다. LG화학이 하는 특히 석유화학 관련돼서 PVC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어디 많이 쓰이냐면 건자재에 많이 쓰이는데, PVC의 경쟁사가 중국산하고 미국산이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이 PVC를 엄청나게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더 못 늘리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PVC의 원재료가 VCM인데 미국 원재료 VCM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은 가동률이 떨어졌어요. 중국은 정부에서 PVC 카바이드를 규제하고, 미국은 원재료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LG화학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PVC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고, PVC가 가전제품하고 건자재에 많이 쓰이는데 가전제품하고 건자재 여기서 더 전반 산업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지난번에 실적 말씀드렸는데 작년 4분기 때 1660억 석유화학 사업부에서 적자 났다가 1분기 때 580억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2분기 때 160억까지 적자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3분기에 당연히 석유화학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이 되죠. 근데 그 석유화학 사업부 흑자 전환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PVC 사업이 지금 바닥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G화학이 가성소다 하는데요. 가성소다 하는 데가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밖에 없어요. 근데 가성소다도 지금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가성소다는 엄청나게 많은 전방 산업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가성소다랑 PVC, 그 다음에 LG화학이 또 주력으로 하는 게 태양광 소재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소재도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다가 지금 공급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태양광 소재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LG화학은 석유화학에서 이제 흑자 전환만 해줘라. 그럼 양극재가 좋아질 거고, 양극재가 기존에 지금 그 GM 물량이 약간 이연됐던 부분이 하반기에 대거 지금 얼티엄 셀즈 쪽으로, 왜냐면 GM에서 지금 4분기에 그 에쿼녹스 포함해가지고 지금 신차가 대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GM 물량이 아마 LG화학 양극재 단으로 4분기에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석유화학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판가 4분기 회복되고 양극재 물량 자체가 아까 청주 7월달 수출 데이터에 봤듯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 화학 업종만 일부 조금만 이제 개선되는 게 숫자로 보여주면 당연히 LG화학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그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는데 LG화학 양극재 또 쪼개겠지. LG화학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 투자 심리 회복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사실은 양극재 밸류를 받으면 지금 가격에 저는 뭐 최소한 50% 넘게 올라야 정상인 가격이에요.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 LG화학 지금 양극재 업체들 평균 PER 50배가 넘는데 LG화학 24년 요거 실적표 보여주실 건데요. 24년 PER 12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못해 진짜 이거는 정상적인 주가 수준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1월달 대비해서 주가가 3% 정도 마이너스예요. 에코프로비움 240%막 상승 나올 때 LG화학 마이너스 3%니까 투자 심리만 좀 회복이 되면 LG화학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LG화학 관련돼서 그 석유화학 NCC 2공장 뭐 판다 안 판다 말은 많은데 LG화학 입장에서도 지금 돈 안 되는 사업부 계속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차피 우리가 양극재 2년 3년 긴 텀으로 보는 거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G화학 희망을 좀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네네. 한 3종목만 들고 간다고 하면은 네. 거기 LG화학 들어갈까요? 저는 양극재 중에 그래도 저는 LG화학에 희망을 걸어볼 것 같아요. 양극재 중에 2종목 고르면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G화학하고 포스코퓨처,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려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저는 LG화학이랑 포스코퓨처, 근데 비중은 포스코퓨처엠을 더 많이 들고 갈 것 같아요. 꼭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C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예, C레이트가 커런트 레이트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배터리를 충전 또는 방전시키는 속도를 의미해요. 최고 출력당 배터리 용량을 나눈 값이에요. 최고 출력당. 그러면 C레이트 값이라는 거는 충전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전기차 뭐 1C, 0.5C, 2C, 근데 6C라는 거는 기존에 충전 가능한 배터리 용량 대비 6배 용량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높을수록 엄청나게 고용량이고 과부하를 걸리는 거죠. 배터리 전격 용량의 6배로 충전하는 거니까 충전 속도가 6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 속도 우리가 완충할 때 1시간 걸리면 1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LFP는 뭐가 문제냐면, LFP는 그 짧은 주행거리도 있지만 저온이나 극심한 환경에서 충전 방전의 속도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억지로 전기차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최고 출력당 배터리 용량 이거를 과하게 올린 거예요. 과부하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는 원래 2C 이상의 아주 고용량에서 충방전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세팅을 해 놓은 거고, LFP 배터리는 1C나 0.5C 하이니켈 양극재랑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되는 저용량에서 충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억지로 고용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2C로 당겨 놓으니까 저온에서 성능도 떨어지고 용량도 과부하가 걸리니까 가다가 충방전 하다가 서는 거예요. LFP 배터리가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걸로 밀어붙였고, CATL이나 BYD 입장에서는 2027년까지 자기네들이 CATL 배터리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지금 줄도산 하고 있잖아요. 3등부터 20등 업체들이 전부 지금 뭐 문 닫고 있는데, 그 본인들의 목적과 의도에서 이 LFP 배터리를 많이 팔아야 되고, LFP 배터리를 많이 팔려면 LFP 배터리의 높은 장점, 높은 우수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우수성을 얘기하는 게 계속 그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럼 낮은 가격도 우리가 그럼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LFP 배터리의 낮은 가격은 사실은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비싼 소재가 니켈하고 코발트거든요. 리튬은 똑같이 들어가고, 리튬 똑같이 들어가는데 하이니켈은 비싼 수산화 리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수산화 리튬 들어가는데 수산화 리튬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조금 들어가고요. 리튬 이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은 싼데 탄산 리튬을 많이 넣어야 돼요. 용량을 더 땡기려면 탄산 리튬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싼 거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Q가 늘어나면 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이니켈 양극재는 하이니켈 양극재 조금 넣으니까 비싼 거 조금 넣는 거랑 싼 거 엄청 많이 넣는 거랑 또 가격을 비교해 보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제조사는 삼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자체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차종을 다 저가 차종으로 LFP 배터리로 만들 수 있나요? 성능도 안 나오고 출력도 안 나오고 심지어 충방전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쓰냐?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 비싼 하이니켈 양극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LFP 배터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주행거리 엄청 짧은 경차, 마티즈 같은 거,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거, 그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엔트리 모델에는 LFP 배터리 써도 되는데 여기가 제일 치열한데 이 볼륨,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볼륨 차종도 극명하게 LFP를 다 쓸 수는 없고 LFP랑 삼원계 양극재랑 치열하게 싸울 건데 LFP 배터리가 대중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 밀도고 주행거리고 충방전인데 에너지 밀도도 떨어져요. 주행거리도 떨어져요. 충방전 속도도 느려요. 충방전 하다 겨울에 안 돼요. 막 자기네들은 막 엄청 얘기해요. 지금 막 CATL 막 10분 만에 완충해가지고 우리 400km 갈 거다. 그러면 LFP 배터리 그거 400km 관련된 거를 개발했어요. 그럼 그걸 양산을 해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그럼 양산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고요. 그 단가를 못 맞춘다니까. 가격이 걔네가 막 CATL이 400km 가는 배터리 10분 만에 완충되는 거 썰말 무성해요. 그러니까 그 개발한 거 언제 양산할 거고 언제 상용화 시켜서 가격 떨어뜨려 가지고 코스트 낮춰 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제품 정도 테스트하는 거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양산까지 하면 2, 3년 걸렸어요. 그럼 2, 3년 동안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은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단가 어떻게 맞출 거며 단가 못 맞춘다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진짜 중국 놈들이 나쁜 게 중국 내에서 확인해 보면 중국 내에서 CATL 배터리 안 쓴대요. 왜냐? LFP 배터리가 너무 단점이 많아가지고 그거 안 쓰는 거 꼼수 부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싸게 후려쳐가지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은 뭐 쓰려고 하냐면 BYD 배터리 써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요. CATL 배터리보다 훨씬 월등히 에너지 밀도 좋고 성능 좋은 블레이드 배터리를 중국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블레이드 배터리 치명적인 단점이 하이니켈 배터리랑 가격 차이가 5%밖에 안 나요. 그러면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가 대중화되려면 태생적으로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의 단점이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럼 자주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소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전기차 완충하는데 8시간 걸리는데 남의 아파트 가서 충전하는데 눈치 봐가지고요. 그 충전소 보급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LFP 배터리를 써요. 그러니까 타겟 시장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들 CATL 배터리랑 BYD 배터리 팔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안 맞다. CATL하고 BYD 배터리가 탑재된 글로벌 주요 전기차. CATL은 테슬라 모델 3하고 모델 Y 요것만 많이 팔려요. 근데 이거조차도 LG 엔솔이랑 양분하고 있죠. 파나소닉하고 쪼개고 있죠. 3등분하고 있잖아요. CATL이 모델 3, 모델 Y 100%다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벤츠 EQS 이거 안 팔려가지고 지금 가격을 7천만 원씩 깎고 있다는 거 지금 그 안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고요. 볼보 XC40 리차지 이것도 안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CATL 파는 차종 중에. 그 다음에 현대차 코나 EV랑 기아 레이 EV. 기아 레이 EV는요 지금 200km밖에 안 가는 차인데 가격을 3천만 원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그럼 어느 배터리 장착해서 파는 어느 완성차에 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LG 엔솔은요 진짜 다양한 데 나갑니다. 당연히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나가고요. 폭스바겐 ID3, ID4 나가고요. 포드의 머스탱 마흐 2 나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6에 나가고요.
코나 XX2에 나가고요. 에코닉스 여기도 LG 엔솔 배터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 삼성 SDI 거 보면은 리비안, 지금 리비안 이거 픽업 트럭이요. 연간 지금 원래 10,000대 예상인데 지금 13,000대, 지금 15,000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W 고가 차종 있잖아요. BMW 고가 차종에 LFP 배터리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쓰죠. 자, BMW i4, i7, X 요게 삼성 SDI 배터리 나가고요. 아우디 이트론 여기 배터리 나갑니다. BYD 같은 경우는요, 아토3라고 경차, 우리로 치면 마티즈나 뭐 이런 거 유한 플러스 이런 데 모델 나가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하고 메르세데스 EQA, 그 다음에 EQB,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에. 그래서 완성차 중에 LG 엔솔, SK온, 삼성 SDI만큼 이 판매 차종이 다각화된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파나소닉은 테슬라 북미 시장 모델만 하고 있고, CATL은 모델 3랑 모델 Y 정도,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아토3, 아까 유한 플러스 중국 로컬차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 차종에 보면 극명하게 저는 앞으로 하반기에 더 갈릴 거라고 보고 있고, GM이랑 포드, 그 다음에 그 스텔란티스, 그리고 BMW 계속 신차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 SDI랑 SK온이랑 LG 엔솔 뭐 국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잘못된 노이즈에 속지 말자. 네. 삼성 SDI 지금 울산에 지금 LFP 생산 시설 구축하고 있고, SK온 3월 달에 LFP 배터리 시제품 얘기했고, 가장 빠른 게 LG 엔솔이 지금 애리조나에 엄청나게 지금 7조 2천억 들어서 일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LFP 배터리 먼저 양산 준비하고 있어서 3사 중에는 LG 엔솔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25년에 아마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온이 아마 26년 예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는 27년.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아마 양산되면은 뭐 그렇게 중국이랑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을 것 같고, 결국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소재 에코프로 BM이 제일 빠른데 25년 이미 양산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LFP 전지 개발 사업. 근데 금액이 엄청 적어요. 근데 여기 삼성 SDI랑 같이 합작으로 지금 에코프로 HN, 삼성 SDI 에코프로 BM이 LFP 전지 개발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샘플 개발 LFP 양극재 완료해가지고 시제품 올해 말에 23년 말에 생산할 거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LFP 만약에 생산 일정 차질 생기면 합작법인 만들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냥 인수해버리겠다고 했고요. LG화학도 글로벌 양극재 업체 2위입니다. 3위 지금. LG화학이 지금 LFP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망간 추가해가지고 리튬 망간 인산 처리라고 하죠. LMFP. 지금 LMFP 양산 26년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망간 리치 제품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26년. 망간 리치는요, LNF랑 그 에코프로 BM도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완성차 업계 요구에 맞춰서 부단히 노력 중이다. 중국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양극재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는 미안한 얘기지만 안중에도 없다. 예, 중국 업체들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엔지니어들 물어보면 뭐 걔네가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리튬 망간 인산철 개발하고 있고, 망간 풀이 개발하고 있고, 미드니켈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 아마 25년, 26년 기점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개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 코발트 완전 뺀 코발트 프리 양극재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LFP가 뭐 완전히 뭐 하이니켈 양극재를 다 대체할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LFP를 대체할 더 매력적인 대체제가 지금 배터리 셀 3사랑 양극재 업체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리할 때 장비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장비가 이제 상반기에 이연됐던 물량이 하반기에 나오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장비주가 훨씬 소재주보다 좀 싸요.
일단 PNT가 이익률도 월등히 좋아요. PNT 같은 경우는 지금 17% 이익률 나오고요. DN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매출과 이익이 100% 넘게 150%씩 성장하니까 24년에 30배까지 떨어지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평균 정도 성장률만 유지하면 25년도 PER은 20배 밑으로 떨어져요. 하나기술도 현재 PER로는 비싸요. 61배인데 24년에 그러니까 주가 상승한 폭보다 이익의 성장률이 더 가파르면 PER은 떨어지거든요. PER로 보면 27배까지 떨어지고 코인테크 같은 회사는 9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장비주가 내년 평균으로 보면 양극재나 뭐 음극재나 뭐 분리막이나 동박 이런 소재 밸류체인의 한 반 정도 밸류에이션밖에 못 받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회사들 그러면 장비주는 실적 성장을 안 하냐? PNT는요. 올해 내년 25년까지 연평균 33%가 성장하고요. 여기 3년 평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도 연평균 30%가 성장하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62% 3년 평균 매출이 성장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2% 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DNT 같은 회사는 25년도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서 23년하고 4년 것만 봤는데 매출은 11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 정도 성장하고요. 윤성 FNC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추론해 봤을 때 윤성 FNC도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수주 잔고 또한 PNT가 한 2조 넘는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요. 하나기술이 2분기 기준으로 3,500억 정도, DNT가 2,400억 정도, 윤성 FNC도 거의 1조 넘는 수주가 잔고가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장비주의 단점은 야, 한번 일회성으로 수주 나가면 끝이 아니냐. 그러기엔 24년, 25년, 26년 계속 장비가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비주가 지금 가장 단기로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럼 장비주 그럼 다 투자해야 될 수는 없죠. 장비주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저는 중요한 게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왕이면 LG엔솔, 삼성, SDI, SK온 다 납품하는 회사들. 그게 PNT예요. 예. 하나기술도 굉장히 그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고요. 윤성 FNC도 다변화되어 있어요. 물론 윤성 FNC도 그렇고 PNT도 그렇고 SK온의 비중이 높죠. 근데 PNT도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20%에서 35%, 45%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윤성 FNC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10%대에서 20%대, 30%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하나기술도 삼성, SDI, LG엔솔, SK온 비중이 골고루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에 납품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납품 실적을 토대로 유럽이나 북미 업체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기술 같은 회사, 그리고 PNT 같은 회사, 윤성 FNC 같은 회사예요. 왜냐? 지금 하나기술 보면 국내 셀 3사 납품한 걸 토대로 프랑스의 ACC, 뭐 노르웨이의 모로우, 그 다음에 AESC 이런 글로벌 유럽 업체들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나기술만 그런 게 아니고 PNT 마찬가지고요. 네, DNT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글로벌 그 유럽 그 배터리 셀 업체로 납품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 기술 진입 장벽은 배터리 공정 자체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당연히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의 가장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PNT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전극 공정 기존에 일본의 히라노 장비를 수입해서 썼는데 그걸 PNT가 국산화했기 때문에 PNT가 가장 좀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고 있고 가장 그 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이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공정 쪽에서는 이 믹싱 장비를 하는 윤성 FNC가 높이가 막 30m 되는 엄청나게 높은 높이에서 공정 수율이나 그 생산 효율이 잘 나오고 그 높이에서 만드는 그 자체가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윤성 FNC가 당연히 부각을 받는 거고, DNT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레스 노칭 장비가 대세인데 여전히 프레스 노칭 장비를 쓰는데 프레스 노칭 장비가 그 프레스 노칭에 쓰는 칼 마모 때문에 굉장히 공정에 오차가 생기고 그 칼 마모를 교체할 때 셧다운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장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굉장히 심각한 생산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못해요. 높게 쌓을 수도 없고, 프레스 노칭 장비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프레스 노칭 장비가 생산 수율이나 효율도 레이저 노칭 장비보다 속도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칼 마모되는 동안 공장도 서야 되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레이저로 노칭하는, 그러니까 노칭이 절단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탭하고 홈을 남기고 절단하는 건데, 홈을 남기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아주 주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체적으로 LG PRI라는 데서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D&T가 이원한 거예요. 그래서 D&T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 게,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들면서 레이저 노칭 장비의 유일한 단점인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레이저 노칭 장비를 안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이 2.5배가 차이 나는데 그 코스트를 줄여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D&T가 주목을 받는 거고. 근데 다만 D&T 노칭 장비를 쓰려면 기존의 라인을 손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라인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장비가 깔려 있는 데는 수정 보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신규 라인이 깔리는 데는 아마 그 D&T 레이저 노칭 장비가 가격이 비싸다는 유일한 단점만 극복하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있고, 이런 거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쓰이는 거잖아요.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생산비가 절감되고 수율이 잘 나오고, 그러면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기술 장비는 왜 쓸까요? 하나기술은 조립공정이랑 활성화공정 같이 턴키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업체는 워낙 장비 회사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는 워낙 국내 장비 회사랑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를 이원화해서, 예를 들어 하나기술에 주는 거를 일부 다른 뭐 A-프로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유럽 업체는 그렇게 장비주를 쪼갤 만큼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북미 업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조립하고 활성화 같이 턴키로 할 수 있는, 한 방에 할 수 있는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나 북미 신생 업체한테는 선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약간 기술적인 이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구조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는 장비 회사는 당연히 주목을 받고, 이런 회사들이 구조적인 목적도 있지만 고객사가 알아서 국내 3사로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장비 단가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지면서 해외 팔 때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럼 마진도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업체들보다 장비 업체들이 마진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는 일회성으로 수주가 한번 나가면 끝난다는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 할인되는 뭐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장비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기술 진입 장벽 높고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돼 있고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써야 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로 압축해서 하자. 그리고 수주 잔고 꼭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냐? 지금 당장 충전소가 부족하잖아요.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충전 방전 효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를 섞으면 충방전이 4배, 막 10배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근데 왜 못 쓰냐? 실리콘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조금만 섞는 거예요. 3%만 섞고 5%만 섞고 7%만 섞는 거예요. 아니, 대주전자재료 주가 안 오르니까 막 대주전자재료가 성장 못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엄청나게 성장한다니까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내년에 매출이 90% 늘어나고 영업이익 100% 넘게 늘어나요. 근데 다만 대주전자재료가 납품하는 적용 차종이 포르쉐 타이칸밖에 없었는데 이트론으로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 생기고 포르쉐 마칸이 생기고 GM, BMW 모델이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지연이 된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늘어난 거여서 지금 완성 차종이 현재로서는 이트론하고 포르쉐 타이칸인데 이게 7종으로 늘어나고요. 그럼 당연히 1등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들 하죠. 야, 그거 포스코 실리콘도 하잖아. SK 머티리얼즈도 하잖아. SK C도 하잖아. 심지어 LNF도 한데, 그럼 대주전자재료는 그럼 뭐 가만히 있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대주전자재료는 이미 국내에서 3,000톤,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캐파의 1등이고요. 앞으로도 1등이에요. 왜냐?
대주전자재료가 2030년까지 10만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대기업인데 2년 전부터 계속 우리는 실리콘 응급제 상용화 하겠다고 했는데 상용화 못했어요. 이제 상용화 됐는데 750톤이에요. 대주전자재료가 캐파 차이가 4분의 1 차이 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포스코 실리콘 언제 상용화 하겠다고 했냐면 2025년이에요. 그럼 2025년 상용화 하는 동안에 대주전자재료는 가만히 있습니까? 대주전자재료는 이미 내년에 이미 10,000톤, 25년이면 2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캐파를 차지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있고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있는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훨씬 더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근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 하는 게 유일하게 대주전자재료고요. SKC나 SK머티리얼즈나 포스코 실리콘은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은 장점이 초기 전압 효율이 좋은 건데, 초기 전압 효율을 대주전자재료가 마그네슘을 섞어가지고 실리콘 산화물의 유일한 단점조차 극복을 한 거예요. 초기 전압 효율까지 좋아진 거예요. 야, 그럼 초기 전압 효율이 뭐냐? 그게 궁금하시죠? 실제 사용 가능한 첫 배터리 용량이 실제 사용 가능한 첫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초기 전압 효율이 중요한 거죠. 야, 그럼 실리콘 응급제가 그럼 얼마나 늘어날 건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게 2027년 기준으로 전체 응급제 시장이 4배 정도 성장하면요, 실리콘 응급제 10배 성장해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2030년 기준으로 현재는요 10%도 안 되는데 30%까지, 그러니까 3대 중에 1대는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7년 기준으로 하면 4대 중에 1대는 실리콘 응급제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실리콘 응급제가 계속 비쌀 수는 없는 게, 실리콘 응급제 하겠다는 회사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늘어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응급제는 부피가 팽창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 팽창을 제어하려면 최대한 입자를 작게 만들고 균일하게 코팅해야 되는데, 그 기술 측면에서 대주전자재료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P와 Q가 모두 지금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이고, 심지어 대주전자재료 회사 자체가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30%가 안 돼요. 근데 향후 3, 4년 동안 실리콘 응급제 100%씩 계속 성장시켜서 100% 단위로 매출 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 대주전자재료 사장님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우리 2030년까지 실리콘 응급제 매출 100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 응급제에 기회가 있다. 충방전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 충방전 관련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고, 충방전 관련된 인프라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양극재 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게 지금 한계의 목에 찼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조금 섞어가지고 응급제 들어가는 비중을 줄여서 그 응급제 비중 줄어드는 만큼 양극재를 더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응급제 쪽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주가 올라간 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걸로 봤을 때 양극재가 주춤할 때 장비하고 기타 비양극재 중에 실리콘 응급제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칙 있잖아요.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 캐펙스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 실적이 꺾이는 시점, 그다음에 2차전지 말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새로운 대안이 나타나는 시점, 그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만족하면 갈아타시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저희가 요 4가지 원칙 믿고 좀 굳건히 버티시자고 말씀드리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